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버핏과 리카싱이 현금을 확보 중인 세 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양에 워렌 버핏이 있다라고 하면 동양에는 리카싱이라는 홍콩의 대단한 금융 재벌이 있습니다. 둘은 마치 평행 세계를 같이 이제 걷는다 싶을 정도로 되게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투자의 거장들이 경제 위기 대비를 시작을 했고 핵심적인 이유만 간결하고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여기서 리카싱이라는 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버핏은 알아도 리카싱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리카싱은 아시아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CK 허치슨 홀딩스의 회장이십니다. 90세 이제 중반이 돼가지고 워렌 버핏이랑 나이대도 거의 동년배이시거든요. 보유 자산만 약 50조 원이고 수백조 원의 이제 매출과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통신부터 인프라, 항만, 소매업, 이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을 뛰어넘는 그런 재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재용 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뭐 10조 내외 정도 되나요? 근데 이제 리카싱 회장이 이제 5배 정도 더 많으니까 삼성 5배 형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둘의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버핏이나 리카싱이나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대만 비슷할 뿐만 아니라 자수성가를 한 데다가 가치 투자 플러스 장기 투자 철학을 갖고 있고 늘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요. 제가 알기로는 리카싱 회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카시오 시계를 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검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늘 대중과 반대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대중들이 살 때 이 사람들은 팔고, 대중들이 팔아서 공포에 떨 때 이 사람들은 사요. 그리고 참 대단한 건 위기 전에 귀신같이 사전에 탈출을 하는데, 이 부분의 능력에 있어서는 워렌 버핏보다 리카싱이 또 한 수 위인 부분도 있거든요. 쭉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이 이제 세계를 주름잡는 이 기업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소나기를 피하는 거예요. 경제에 다가올 소나기와 이런 붕괴 같은 것들을 미리 피하고, 남들이 잃을 때는 하나도 안 잃고 남들이 벌 때는 남들이 버는 만큼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재벌이 됐어요. 그걸 10년, 50년, 70년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락장을 잘 피했다라는 건데, 제가 왜 계속 이런 이제 경제 위기 데이터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하락장을 피하고 위기를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왜 이런 방송을 해오는 거냐면, 자, 저도 이제 공부를 이제 투자 15년 차다 보니까 공부를 오랫동안 이제 쭉 해왔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만의 철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샀다 팔았다 해서 괜히 쓸데없이 투자 수익률 깎아먹지 마라. 어차피 장기 투자하면 어차피 나중에 수익 난다. 애매하게 사고 파는 것보다는 이제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라고 보통 금융업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실은 뭐냐면, 최고의 10일 제외하는 거를 기준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최악의 10일을 제외를 하잖아요. 이 1997년부터 현재까지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최악의 10일을 제외하면 7배, 8배 먹을 미국 증시에서 20배의 수익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즉 뭐예요? 최악의 시비를 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최고의 날을 이제 잡는 게 아니라 최악의 날을 피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장기 투자 절대, 장기 투자 그냥 이제 묻지마 장기 투자, 사서 10년 20년 보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위기 대응 없이 무지성 장기 투자는 절대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거 했다가 지금 많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피를 보고 있죠. 생존만 하잖아요, 투자 시장에서. 그럼 계좌는 어차피 자연스럽게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은 어떻게 하고 있냐? 워렌 버핏은 9분기 연속으로 순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1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매도를 치고 있고, 9분기니까 2년이 훨씬 넘었죠.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해서 설립을 한 이래 가장 큰 현금 보유량을 갖고 있고, 현금 비중도 가장 많이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주식을 2년 넘게 계속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핏도 주식을 던지는데 내가 뭐라고 주식을 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리카싱도 마찬가지예요. 리카싱도 닷컴 버블이 정점에 달했었던 1999년 당시에 이제 통신사였던 오렌지의 집의 지분을 팔았고, 홍콩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고점 찍기 직전에 홍콩 내 초고층 빌딩을 팔았습니다. 즉 위기가 오고 난 뒤에 알 수 있었던 신묘한 매도 타이밍들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보력이 대단하겠습니까? 본인들의 통찰력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홍콩과 중국 본토를 제외한 모든 항만 사업을 이번에 팔기로 했대요, 리카싱이. 이게 이제 규모로 치면은 이제 190억 달러, 즉 이제 한화로 약 28조 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는데, 재벌한테도 30조 원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30조 원 가치가 되는 항만 사업권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43개국의 항만 운영권을 블랙록 측에다가 컨소시엄에 이제 매각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국가 이익에 반한다면서 압력을 넣고 있긴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리카싱은 이걸 팔고 싶어 했어요. 그럼 리카싱과 워렌 버핏 도대체 왜 자꾸 현금화를 하는 건가? 서양과 동양의 두 투자의 거장이 현금을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핵심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잖아요. 제가 짧고 굵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위기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관세를 거의 미친 사람처럼 높여버리려는 트럼프가 관세를 엄청나게 많이 높일 겁니다. 이미 50년 전에 이제 평균 관세율을 봤을 때 지난 50년 동안 최대 수준인데 이 수준을 대공황 터졌었던 때 당시 수준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전 세계 상거래에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이슈인데 그 뭐냐면은 동맥경화가 피가 안 돌게 되는 이제 질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에도 이 관세라는 거는 피를 잘 못 돌게 하는 장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빨리빨리 도는 것처럼 돈도 전 세계에 이제 빨리빨리 돌아야 경제가 쫙 성장을 하는데 경제에서 돈은 피와 똑같거든요. 피가 계속 잘 돌아야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야 우리도 건강한 건데 경제가 피가 안 돌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관세 때문에 이게 피가 안 돌 수가 있거든요. 왜냐? 피가 안 돌도록 동맥경화처럼 이 콜레스테롤 쌓이게 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렇게 잘 돌았어야 될 피가 이 장벽 때문에 무역 장벽 때문에 어떻게 된다? 계속 가로막히는 거죠. 그래서 돈맥경화를 유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사실은 이 트럼프의 관세 이벤트는 그저 트리거 즉 도화선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휘발유에다가 불만 붙인 거지 사실 휘발유는 이미 뿌려져 있었어요. 미국의 신용카드 대손충당 규모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신용카드 빚도 못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래로 지금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금융위기 터지고 이후 나서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해요. 즉 지금 굉장히 연체율과 부실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아서. 그러니까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고점을 찍고 약해져가고 있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관세 이벤트를 때려주면서 요만큼 떨어질게 요만큼 떨어지려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 방향성은 이미 하방으로 자리가 잡혀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이나 이런 이제 성장치에도 악영향이 가다 보니까 점차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주식시장도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리카싱 회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돈을 벌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온다. 하지만 잃은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정말 투자시장의 진리예요. 그냥 잃지만 않으면 벌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한데 이 리스크 한도나 리스크 관리를 실패하게 되면 두 번이란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워낙 경제위기 관련 데이터를 정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고 심플하게 넘어간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투자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최대 증권사 중에 하나인 찰스 슈왑에서 이제 경제 위기 지표처럼 이제 주식 시장의 버블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뭐 S&P의 선도 PER부터 해가지고 트레이닝 PR, 룰 오브 20, 뭐 실러 케이프 지수 이런 다양한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찰스 슈왑에서 시장이 버블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13개 지표 중에 12개에서 버블 지표가 떴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속된 말로 개 비싸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비싸대요. 근데 이거는 찰스 슈왑이 아니라 그냥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 버블이라는 거는 사실은 주식 조금만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요. 버블인 걸 인지하고 투자를 하냐 안 하냐의 뿐인지 사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많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닷컴 버블 때보다 주가가 더 비싸고 경제 위기가 이제 가장 심각했던 100년 전쯤에 1929년 미국 대공황 때보다도 지금 주가가 더 비싸요. 이건 이제 지표상 데이터값 결과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팩트라고 볼 수 있겠고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지수가 89%가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도 그냥 깨져버리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일이 1929년 당시에 벌어지고 나서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때 이래로 제일 버블이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이 폭락과 경제 위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처가 없어서 이제 리카싱과 버핏이 투자를 안 하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저들의 눈에는 가치가 없는 기업들밖에는 없거든요. 자, 그리고 지난 미국에 한 이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한 대략 6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 증시의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20년에 30년에 한 번씩 20년에서 30년에 한 번씩 큰 경제 위기가 옵니다. 금융 위기 같은 것들이 이제 정말 큰 거는 20년에 30년에 한 번씩 오는데 1970년에 시장이 10년 정도 박스권으로 갇혔던 때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경제 위기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번이 터졌습니다. 83년까지 해가지고 거의 이 기간 동안 3번이 넘게 터졌는데 이때가 니프티 50 버블 때라고 해서 주식시장의 버블이 엄청 심했던 때거든요. 근데 이 지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비중이에요. 즉 개인 투자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돈 밀어넣을 때 이 지표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몰려들면 어때요? 그 이후로 시장이 계속 떨어지면서 박스권을 그려요. 이게 지금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고점 대비 40%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고점 대비 한 70% 정도 깨지는 비트코인 한 8, 90% 이렇게 깨지는 이런 시장이
이제 한 8년 정도 동안 이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지표가 다시 쭉 떨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 다 떨어져 나가니까 어때요? 시장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개인 투자자들 다시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닷컴 버블이 터져버리네요.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금융위기 때까지 시장이 다시 상승하긴 했지만 다시 10년 동안 거의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다시 시장이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다시 몰려든 오늘날이 되니까 어때요? 오늘날에도 주가가 굉장히 비싸진 상황이죠. 역사로 보면은 그냥 반복되는 역사에 불과합니다. 2, 30년마다 한 번씩 역대급 버블장이 오는데 그때가 지금인 것 뿐이에요. 그때 수준만큼 지금 개미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고 대공황 이래 100년 만에 최대의 버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카싱과 버핏이 먼저 도망을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리카싱과 버핏이 지금 현금화를 하고 있는 이유,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벌 수 있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단기간 안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면은 숏 포지션으로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면 되고 올라가게 되면 현물 매수를 하거나 롱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면 되죠. 즉 우리는 주가가 움직여야 돈을 버는 거지 우리가 위대한 기업을 찾고 뭐 기술력을 알아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주가를 알기 위해서 기술력도 공부하고 재무제표고 뭐고 다 많이 공부를 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주가가 움직여야지 우리는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아무도 돈 못 벌어요. 이렇게 뭐 무슨 어떤 방향이든 일단 움직여야 잃든 벌든 한다는 겁니다. 즉 투자 수익이라는 건 여러분들 변동성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은 언제 터지냐면 경제 위기 때 극도로 터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차트를 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장 때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하락장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하락장이 지나고 나면 하락장 이후에 상승장은 또 굉장히 가팔라요. 그러다가 또 이제 완만한 상승장이 이어지고 이런 이제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 가파른 상승장, 가파른 하락장 두 개 중에 하나 내지는 두 개 다 잡으면 너무 좋겠지만 하락장일 때 그냥 현금만 잘 보유했다가 이 상승장 하나만 잡아도 대박이 나거든요. 버핏과 리카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극도로 터지는 기간이 경제위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리카싱과 버핏은 현금 보유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S&P 500 주가지수의 100년 동안의 쭉 차트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보게 되면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어마어마한 강세장이 5년 동안 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요만큼의 강세장이 지금까지 왔었던 강세장이 거의 2배 정도 돼요. 코로나 쇼크 끝나고 막 에코프로 100배 올라가고 테슬라 엔비디아 많이 올라갔죠.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대공황 터지고 나서는 그 2배만큼의 상승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장기 강세장 한 2, 30년 동안의 강세장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강세장이 오고 나니까 버블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강세장 그다음에 또 버블, 강세장. 그다음에 이 강세장이 끝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의 명운이 소멸해 간다는 걸 차트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가면 갈수록 강세장의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강세장의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건 점점 성장이 정체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왜냐? 실제로 미국이 옛날에 비해서 성장세가 많이 둔화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변동성이 필요합니다. 확 떨어지고 확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확 떨어질 때 한 번에 탁 잡아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걸 잡을 수가 있냐? 결론적으로는 제 방송을 2년, 3년 이상 보신 분들은 다 아셔요. 제가 특강을 해드린 거, 이제 무료로 특강해드린 내용들도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방송을 해드리면서 중간중간 라이브 방송 같은 데도 노하우 풀어드렸지만 가능합니다. 이 바닥을 잡는 거는 기관들은 다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이제 그런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확한 바닥은 잡기 힘들어도 바닥 근접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현금만 있으면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다른 폭락장을 기다리고 있고 이 폭락장 이후에 크게 벌어들일 상승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리카싱과 버핏 다 같이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변동성 또한 역시 역사적인 수준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리스크 관리 해나가는 이런 2025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